자, 이번에는 7장 측정과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설원 시험에서는 이 측정과 척도에서 나오는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측정 척도는 잘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는 정도로 바꾸는 것을 앞에서 조작화라고 얘기를 했고, 조작화를 통해 우리는 측정을 한다. 즉 숫자를 만든다. 조작화와 측정은 결국은 숫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죠? 양적 조사는 숫자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조사에서는 조작화와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측정의 의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척도를 구성할 때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자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응답자가 물어보면 본인이 알아서 숫자를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너 어젯밤 몇 시간 잤니? 너 올해 이번 달 월소득이 얼마니? 그러면 뭐 3시간 잤어.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이렇게 숫자로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온도가 낮 최고 기온이 얼마래니? 25도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너 종교가 뭐야? 너 성별이 뭐야? 이런 것 있죠. 성별은 나 5요, 7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문지에서는 범주를 주게 됩니다. 1, 2 해갖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임의로 조사자가 설문지를 만들 때 각 속성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범주를 구성할 때, 척도를 구성한다라는 건 이렇게 범주를 구성할 때 이 범주가 서로 중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상호 배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성들 간의 구분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연령대로 1, 20대, 2, 30대 이런 거 있잖아요. 3, 40대, 그 다음에 5, 4, 50대. 근데 나 60대인데 어디다 체크해야 돼? 1, 2, 3, 4 중에 60대 체크할 것이 없네? 모든 응답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응답 범주를 적어도 하나는 고를 수 있도록 응답 범주를 충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로 1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문항들은 서로 내적 일관성, 이걸 달리 얘기하면 신뢰도예요.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 23년에 삼각 측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을 측정을 할 때 좀 더 균형 잡힌 값을 만들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2번 이상을 측정하거나, 관찰을 한다면 2명 이상이 관찰하거나 이래서 한 번만 한 명이 한 시점에서만 조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문제 있잖아요. 기울어짐의 문제. 이거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보다 더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삼각 측정 혹은 다각화, 삼각화 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 조사뿐만 아니라 질적 조사에서도 삼각화나 다각화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방법에만 치중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래야 조사자의 편향이나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상호 일치도가 높은 자료를 판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다 더 엄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측정 수준입니다.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산출하는 건 결국은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측정 수준이 나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낮은 수준을 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이 등간하고 비율은 수량적인 속성을 가져요. 수량적이다 혹은 계량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응답자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가 바로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의 소득은, 귀하의 지난 시험 점수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그 다음에 너 IQ가 얼마니, 너 연령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은 응답자가 저 23이요, 저 오늘 온도 20도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등간 아니면 비율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명목하고 서열은 이런 수량적인 특성이 아니라 비수량적인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별을 물어봤을 때
숫자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남자요, 여자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연구자는 설문지에 이 남자와 여자의 응답 범주에 해당하는 숫자를 주는데 이때의 숫자는 그저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속성을 구분하는 기호에 불과한 의미를 갖거든요. 이게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지 숫자라면 적어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까지는 할 수 없는 명목상의 구분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귀하의 학력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이것도 기본으로 숫자로 직접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응답자가 체크를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명목 아니면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학보다는 초졸이, 초졸보다는 중졸이, 중졸보다는 고졸이 학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범주들 사이에 무언가 높고 낮음의 관계, 서열의 관계 혹은 대소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얘를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성별이 높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서열이 아니고 명목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등간하고 비율은 일단 연산이 가능해요. 숫자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지만 등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만. 근데 비율은 사칙 연산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외우면 비등서명이에요. 네 서명이랑 내 서명이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으로 비등서명, 비율, 등간, 서열, 명목 수준으로 이제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를 서열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높은 수준은요. 낮은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을 다 포괄하고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비율 수준은 이미 등간과 서열과 명목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고 등간은 서열과 명목의 속성을 모두 내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수준의 척도는 낮은 수준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율 수준을 서열로 변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서열을 비율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연령은 어떻게 돼요? 연령을 물어보면 저 23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수량적이에요. 그러니까 등간하고 비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연령은요. 20살짜리하고 40살짜리가 있을 때 야, 당신이 나보다 인생을 2배 더 살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곱셈이 개념이 성립을 하죠. 연령은 비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율 수준은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을 쭉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목 수준은 기본으로 명목 수준은 서열이나 양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응답 범주만 나눌 뿐 서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프로 이렇게 빈도나 백분율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어머 여자가 제일 많네 뭐 이런 최빈값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교차했을 때 남자면서 성별과 예를 들자면 종교를 교차를 하면 이거 교차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기독교, 그 다음에 여성이면서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성별,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기독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차 분석하는 게 교차 분석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보면 성별이 가장 예시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서열은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 간에 서열이 성립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등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열은 기본으로 범주 간의 간격.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숫자들 간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과 초졸의 차이와 초졸의 중졸의 차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명목에서 가능한 통계 분석 다 할 수 있고 중위수예요. 가장 낮은 값에서 가장 높은 값까지를 나열을 해놓고 중간에 위치하는 숫자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간 수준하고 비율 수준은 둘 다 수량적 혹은 계량적인 속성, 그래서 숫자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등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예 외우셔야 돼요. 이게 단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온도 그리고 지능지수예요. IQ.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지능지수는 시험지 형태로 측
측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지능지수 시험지에 측정하는 시험지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 답을 쓰지 않았다. 그 사람 빵점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빵점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지능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시험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없다, 지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절대 0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절대 0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요. 온도 0은 물이 얼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지 온도가 없어서 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 즉 절대 0이 존재하지 않는 게 등간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배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까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간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에서 1도와 2도 차이하고 2도와 3도 차이, 10도와 11도 차이는 같다 다르다? 같아요. 간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간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1, 2도의 차이와 10도, 11도의 차이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명목과 서열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명목 서열에서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통계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산술 평균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비율 수준은요. 기본으로 이 세 개의 모든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절대 0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라는 의미가 가능한 게 이게 절대 0입니다. 그래서 연령 뭐 태어나지 않았으면 0입니다. 몸무게 뭐 무게 나갈 게 없으면 0입니다. 길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0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비율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득 없으면 빵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 정규 교육을 얼마나 받았어? 저 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빵입니다. 소득 이번 달에 소득이 없어요. 빵입니다. 너 올해 보수교육 이수 얼마나 했어? 아직 하진 않았어요. 그럼 빵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장애 등록 후 기간이에요. 장애 등록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럼 빵입니다. 장애 등록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장애 등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빵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령,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율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척도의 유형이에요. 척도는 측정 도구예요. 어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얘기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은 좀 추상적인 뭐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우울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일 문항으로 단 한 문항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둘 이상의 복수 문항, 복수 항목을 통해서 혹은 복수 지표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둘 이상의 문항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리커트라는 학자도 그다음에 서스톤이라는 학자도 거트만이라는 학자도 각각의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정 척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한 문항에서 뭐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뭐 3개 혹은 5개에서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4 해갖고 거기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정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2023년에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냥 수치화하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근데 이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문제로 한 문항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뭔가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복수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복수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게 되는 여러 방법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리커트 척도는요. 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렇게 여러 문제를 내고 각각에 대한 평정 척도예요. 1, 2, 3, 4, 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까지 이게 바로 평정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복수의 문항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별 문항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 거죠. 또 평정을 하고 또 평정을 하고 또 평정을 하는 복수의 문항에 대해서 이제 각각 평정을 한 후에 얘네들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썸이 되는 거죠. 이 썸을 뭐라고 하냐면 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팅이 바로 평정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문항에 대해서 각각 평정을 한 후 걔를
닷섬, 합산을 하는 방식, 이것을 리커트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볼 때에도 20문항이 있다면 1번 문제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2번 문제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이거 뭐 한다고 얘기해요? 점수 배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배점을 우리가 평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1번에서 20번까지를 5 아니면 0으로 배점을 한 후 걔네들을 다 합산을 하면 다 오면 100. 그 다음에 다 빵이면 빵 해서 그 사이에 점수를 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쉬워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시험이라는 걸 봤을 때마다 주로 채점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쉬워서 사회조사, 특히 이제 양적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이 사용하냐면 총합평점 척도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측정 방식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암기팁입니다. 니꺼 총알 많이 써. 리커트 척도는 총합평점 척도 많이 사용한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동일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면 무조건 다 2점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면 무조건 5점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각 문항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배점을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항이 동일 기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의 배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트만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트만 척도는요, 각 문항을 서열화하는 거예요. 리커트 척도는 문항이 서열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하고 이렇게 문항을 서열화한 게 아니라 리커트 척도는 응답 범주가 서열화되어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 서열, 응답 범주를 서열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트만 방식은 문항 자체를 20% 이에, 50% 이에, 80% 이에, 100% 이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방식으로 문항 자체를 서열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는 게 이게 거트만 척도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차원을 가지고 강도를 더 세게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문항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스톤 척도예요. 자, 우리가 아까 리커트 척도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일반적인 수학, 영어, 국어 시험 채점 방식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걔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시험 문제를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동일하게 배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놓고 합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커트 척도가. 근데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볼 때 1번 문제는 되게 쉽고 20번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1번을 맞아도 5점, 20번을 맞아도 5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2점. 그다음에 이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8점. 이런 식으로 문항의 강도에 따라 배점이 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을 서스톤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항마다 같은 값을 배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을 주자. 이것을 서로 다른 척도치,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리커트와 다르게 개별 문항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수학 실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아주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 수학 실력을 보여주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문항의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다 더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건 배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개나 소나 말이나 풀 수 있는 문제는 변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걔는 숫자를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험지를 만들기 전에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각 문항을 맞았을 때는 몇 점을 줘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이 당연히 리커트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스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이 더 많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중치 혹은 척도치 이런 거 나오면 서스톤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미분화 척도는요, 척도의 양 끝에 한 쌍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척도의 양 끝에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친절한, 그 다음에 불친절한, 그 다음에 행복한, 불행한 해놓고 그 중에 어디인지를 체크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 분화 척도라고도 얘기하고 의미 차별, 어휘 차별, 어휘 변별, 어휘 차이, 어휘적 분화 해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예요. 자,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요, 거트만 척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거트만 척도는 뭐냐면 문항의 강도를 서열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건가, 즉 그들을 향한 나의 사회적 거리감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되게 먼 거리부터 되게 가까운 거리까지 좁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죠. 되게 먼 거리부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추방한다. 오는 건 왔다 가는 건 상관없다. 뭐 살아도 돼. 우리 동네에서 살아도 돼. 내가 우리 직장 다니는 거 괜찮아. 나랑 친구할 수도 있어. 결혼해서 가족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이런 형식이 되는 걸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에는 A집단 청소년, B집단 청소년, C집단 청소년에 대해서 내가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일시적으로 오는 건 괜찮아. 우리 학교 다녀도 돼. 그다음에 나랑 친한 동아리 구성원이 돼도 돼. 이거는 거트만 방식, 즉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장 조사 설계에서도 조사 설계를 잘한다라는 것은 내적 타당도,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를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측정도 잘 해야 돼요. 측정을 잘한다라는 건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뢰도는요, 발음으로 암기하세요.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신뢰도는 일관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같은 대상을 측정한 값들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 응답자에게 측정한 값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적 일관성 나오면 신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측정할 때 값보다 실제보다 5g이 계속 일관되게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값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이거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타당도하고 관련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측정할 때마다 실제보다 5g 더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즉 타당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항상 5g 더 높게 나오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관성, 즉 신뢰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측정의 오류는 오류인데 오류 자체에 일관성이 있는 오류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체계적 오류, 신뢰도는 요거는 뭐죠? 신뢰도는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우리가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류, 측정을 잘못할 때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하고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비체계적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 오류라는 것은 오류는 오류인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제 값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오류가 5g 더라는 게 아주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뢰도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신뢰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인 오류가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정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다? 타당도가 문제가 되는 것을 체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비체계적 오류는요, 오류 자체가 들쑥날쑥, 그러니까 책정을 할 때마다 왔다 갔다 막 40도 됐다가 50도 됐다가 78도 됐다가 29도 됐다가 왔다 갔다 그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오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가 없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도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비체계적 오류가 있다는 말과 같다. 혹은 무작위적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말과 같다. 이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잘 검증한 도구를 보통은 우리가 표준화된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믿고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쓰면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얘기할 때 복수의 문항으로 복수의 문항, 여러 개의 문항들을 통해서 자존감이면 자존감, 우울이면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수의 문항을 2개만 할 수도 있고 10개로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자존감을 2문항으로 측정할 때보다 10문항으로 측정할 때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질문을 2개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응답이 일관성이 있으면 다른 질문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내 친구 상재가 대빵 커요. 상재 대빵 커, 상재 대빵 크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찰자 기법, 재검사법, 대반크예요. 대안법, 반분법, 크롬바 알파 혹은 법법, 알파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법법, 크롬바. 그래서 일단 무슨 법으로 끝나면 타당도 가서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신뢰도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으로 신뢰도 평가 방법은요. 신뢰도의 개념 정의 자체가 동일 응답자에게 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일 응답자를 측정한 값이 하나 2개는 나와야 얘네들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응답자에 대한 측정값을 2 이상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호 관찰자는요. 동일 응답자를 이 사람도 관찰하고 이 사람도 관찰하고 각각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3, 이 사람이 3 이렇게 측정을 했다면 어머 신뢰도가 있네. 이렇게 보는 방식을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검사 지역은 재검사법은요. 저울에 한번 올라가요. 60. 또 올라가요. 또 60. 어머 같은 사람을 2번 측정했더니 일관성이 있네. 이렇게 신뢰도가 있네. 이것을 우리가 검사 재검사법 혹은 줄여서 재검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측정 다시 측정한 결과가 비슷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 비슷한가를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측정 대상이 당연히 동일해야 되고요.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확인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번 측정 또 측정해서 2번 조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대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도구, 내가 자존감을 측정하는 뭐 10문항짜리 측정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조사 대상자들에게 이 도구에만 응답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5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일관성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자존감을 측정하는 아주 유사한 도구, 유사한 측정 도구를 뭐 이게 20문항일 수도 있고 20문항일 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자존감을 측정하는 유사한 도구를 둘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체크, 이것도 체크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 척도에도 점수가 높다면 이걸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면 이쪽에 자존감이 높은데 이쪽도 자존감이 높은 걸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는 걸 대안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2개의 도구를 쓴다 해서 복수 양식법, 그 다음에 2 도구가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유사 양식법, 그 다음에 2개를 같이 쓴다라는 의미에서 평행 양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을 유사하게 측정하는 2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양 측정 도구의 점수 간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제 대반크예요. 자, 반분법이 있고 크롬바 알파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상호 관찰자 기법은 2명의 관찰자가 필요했습니다. 재검사법은 2번 측정을 해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안법은 2개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2명, 그 다음에
두 번, 두 개의 도구 아니고 그냥 한 명이 한 번에 그냥 이 도구, 하나의 도구 안에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을까? 이 방법을 내적 일관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게 반분법입니다. 반분법은요, 예를 들어 내가 자존감을 측정하는 10문항짜리 측정 도구를 만들었다면 그냥 이 도구만 측정 대상에게,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면 돼요. 다만 채점할 때 얘가 5문항으로 각각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항짜리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측정값, 이쪽 측정값을 나눈 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반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척도의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부분 간 점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때 10문항이 모두 자존감이라고 하는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 확인을 위해서 두 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 조사하는 건 재검사법이었죠. 이건 그냥 한 번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항을 어떻게 반으로 나누는가에 따라서 1에서 5, 그 다음에 6에서 10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짝수 번호, 홀수 번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때마다 나오는 상관계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치를 상관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관관계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한 번에 끝내면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따지면서도 동일한 값으로 상관관계가 달라지지 말고 하나의 단일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할 수 있을까를 이게 확인한 분이 크롬바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사회조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척도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 조합들의 상관관계를, 그래서 예를 들어 10문항이면 10문항 모두의 상관관계 조합들을 계산하는 거고 그것을 평균 내서 하나의 값, 단일한 신뢰도 계수 값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척도들이, 개별 척도들이 이제 개별 문항들이 전체 자존감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고 낮은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전체 개념 즉 자존감과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건 이거는 자존감에서 좀 먼 개념이니까 제거해도 되겠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척도의 타당도예요. 우리가 척도의 신뢰도는 같은 사람을 측정한 값에 일관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죠. 근데 타당도는요 정확이에요. 다 당이니까 정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려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가. 예를 들어 내가 60kg가 실제 값인데 근데 저울에 올라갔더니 얘가 자꾸 5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타당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같은 대상을 측정한 값이 계속 일관되게 5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뢰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이 돼요. 제값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당도가 낮지만 항상 30분으로 일관된 오류를 보인다면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타당한 내기계 혹은 내기구 이렇게 외우세요. 타당도 평가 방법은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개념 타당도 혹은 개념 타당도를 구성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기계 혹은 내기구예요. 내용 타당도는요. 내가 예를 들어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을 10문항짜리 척도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요. 우울과 관련된 전문가,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 간호사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한테 보내요. 그래서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전문가가 척도를 구성하는 내용을 보고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고루 잘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골고루 잘 담고 있다는 것은 의미를 고루고루 잘 포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지가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수학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자. 포함됐는지 보자. 이런 것들이 내용 타당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주고 오케이 충분히 포함되었네. 야 내용 타당도가 좋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를 하고 타당도를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객관적인 주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타당도를 따질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오는 걸 기준 타당도 혹은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예측 타당도하고요.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의 기준을 예측해 해서 동시 기준 예측이에요.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에 예측을 해요.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요. 측정 도구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테지? 근데 측정 도구에서 이 사람의 측정값이 낮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테지라고 결과를 예측해 놓고 실제로 예측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야, 이 측정 도구가 기가 막히게 예측을 했네. 야, 이거 타당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측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최종 시험이 실제로 이 사람의 근무 역량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주는 도구였다면 여기서 성적이 높은 사람은 근무를 좀 더 잘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이 높았던 애보다 오히려 성적이 낮았던 애가 더 업무가 뛰어났다면 이때 채용시험은 실제로 채용 후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했다. 즉 예측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 타당도는요. 자, 예측 타당도는 실제로 예측한 결과가 그대로 일어나는가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시간 차이를 두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동시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다른 도구와 내 도구를 함께 조사 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도구를 예를 들어 우울척도 열문항짜리를 주고 이미 정신병원 세팅에서 단연간 사용이 되고 있는 이미 타당하다라고 얘기되는 우울척도를 둘 다 내가 조사 대상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측정값이 내가 측정한 내 도구의 측정값이 높으면 이 도구에도 측정값이 높더라. 즉 상관관계가 되게 높더라. 얘 타당? 나도 타당. 이렇게 가는 것을 동시 타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타당도는요. 요걸로 외우셔야 돼요. 이 유판수, 개념 이거예요. 혹은 개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개념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론을 토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분석해주는 통계 분석 방법에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기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인 분석을 통해서 개념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론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이론 체계 안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론적 모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론이 나오면 이 입한수 요 개념 해서 개념 혹은 구성 타당도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가 가장 쉬워요. 그렇지만 걔는 가장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개념 타당도가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얘가 가장 수준이 낮고 얘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요인 분석은 개념 타당도다라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세부 내용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판별 타당도하고 수렴 타당도의 의미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도구, 예를 들어 A 도구, B 도구, C 도구가 있는데 얘는 자존감을, 얘는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때문에 타당하려면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자, 유사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나 문항끼리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야 한다. 이걸 수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와 B, A와 C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데 우울 점수도 높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 타당도 평가 방법 비출로 확인하기 2022년도 보면은요. 이론적 관련성 나오자마자 이 입한수 요 개념 해갖고 개념 타당도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척도
척도 간의 상관관계예요. 이건 기준 타당도죠. 그런데 예측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 되는 어떤 거, 그러니까 동시 기준 타당도가 되는 거죠. 개념 안에 포괄된 의미를 척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개념의 속성은 이런 건데 각 개념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가, 이거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요인 분석, 요인 나오면 이 이판수 요 개념해서 개념 타당도 혹은 구성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인데요. 제가 아까 내가 60kg인데 어떤 도구에 올라가서 측정을 했더니 50, 50, 50, 50. 자, 그러면 얘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당도는 없어요. 떨어지죠. 근데 지들끼리의 일관성, 즉 신뢰도는 있거든요. 신뢰도가 있어도 타당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신뢰도가 있어도 타당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있을 수 있나요?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저울이 정확해요라고 얘기할 때 60kg가 올라가면 60이라고 가르쳐야 되죠. 근데 어쩌다 한번 60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은 28, 그 다음은 37, 그 다음은 79 이러면 이런 값을 보이는 저울을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정확하다면 내가 60kg인 사람이 올라갈 때마다 정확하게 60을 가리켜야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뢰도 없이 타당도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신뢰도 없이는 타당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척도가 타당하다면 그 안에는 이미 신뢰도도 있다라는 얘기가 내포가 된다는 거예요. 타당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성립하지 않다라는 것, 신뢰도는 타당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신뢰도만 있어도 타당도가 충분히 타당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 조건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측정 오류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측정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계적 오류가 있고요.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비체계, 들쑥날쑥한 오류를 무작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체계적 오류는요. 오류는 오류인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60인데 50, 50, 50, 50. 오류는 오류거든요. 근데 얘네들끼리 일관성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체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양태와 일관성을 갖는 오류예요. 그럼 이 경우에 신뢰도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된다? 타당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에서는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체다치즈 편식 이렇게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5분 더 빠르게, 그 다음에 10g 더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보다 시계가 5분 더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편향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향의 문제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서 약간 기울어져서 가리킨다 이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게. 그래서 편향은 신뢰도가 있는 오류, 즉 체계적 오류, 타당도 문제를 유발하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류는요.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막 측정을 할 때마다 50, 70, 80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일관성이 있다 없다? 일관성이 없어요. 즉 신뢰도를 저해하는 거고요. 신뢰도 없으면 타당도도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아예 타당도는 따질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를 저해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